바람둥이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소년. 하지만 남북전쟁과 석유붐이라는 시대적 행운에 올라타 기묘한 수법으로 석유 시장을 독점한 인류 최초의 억만장자. 반독점법에 회사가 해체되지만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들고 거액을 기부한 석유왕 존 D. 록펠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떠돌이 약장수 사기꾼 소리를 듣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1855년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한 달 남기고 그만둔 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원으로 만족하지 못해 1859년에 회사를 박차고 나갔고 창업을 하여 곡물과 고기를 거래하게 됩니다. 1861년 운 좋게 남북전쟁이 터지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물가가 뛰었습니다. 공급망이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전쟁 첫 해에만 4,000달러, 지금 돈으로 약 13만 달러, 한화 2억가량을 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인 1865년까지 연간 수익이 1만 7천 달러, 현재 가치 한화 7억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중에 유전이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이 석유 채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다. 석유는 정제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유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장사의 성공으로 26세란 젊은 나이에 이미 신용이 탄탄했던 그는 대출을 받아 관련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는 석유를 정제하면 버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록펠러는 나프타, 아스팔트, 석유 코크스, 윤활유와 같은 부산물로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업가적 꼼꼼한 성격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1870년 록펠러는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스탠더드 오일을 창설합니다. 석유 수요의 폭발과 더불어 록펠러의 공격적인 재투자로 회사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충분히 컸던 록펠러의 회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로 향하는 광기의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 뉴욕 센트럴 철도 같은 주요 회사들과 비밀리에 협상했습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이 대량의 석유를 운송해 줄 테니 운송비를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운송비가 배럴당 2달러라면 그는 1.5달러로 낮추게 했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희 철도를 독점적으로 쓰면 너희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않겠어? 이 논리로 철도도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더 독특한 것은 역 리베이트입니다. 철도가 경쟁사의 석유를 운송할 때도 록펠러에게 그 운송비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즉, 경쟁사가 철도를 쓰면 쓸수록 스탠더드 오일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리베이트 덕에 스탠더드 오일의 운송비는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경쟁사는 배럴당 2달러를 낸다면 록펠러는 실질적으로 1달러 이하로 운송했습니다. 이 비용 차이로 그는 석유 가격을 낮춰 경쟁자를 시장에서 무자비하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872년엔 철도 운임이 2배로 오르면서 경쟁사들이 망했고 33세에 백만장자가 된 록펠러는 싼 값에 그들의 정유소를 사들였습니다. 1870년대 말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정제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록펠러는 도를 넘은 산업 스파이 활동, 정계의 대규모 로비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석유 정제, 파이프라인, 철도 회사까지 모두 손에 쥐며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석유에 관한 모든 것이 록펠러의 손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중동에 원유 생산이 없었던 시기라 세계 원유의 80%가량을 스탠더드 오일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신대륙이 개척되기 시작했을 때 영국 여왕이 개인에게 독점 사업권을 하사했던 때를 제외하곤 이 땅에 이런 절대적인 독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쓰러져간 사람들로 인해 평판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소규모 정유업자들은
록펠러가 철도를 뇌물로 매수했다고 분노했고 신문은 그를 탐욕의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록펠러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록펠러는 더 싸게 운송하면 소비자도 혜택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석유 가격은 그의 독점으로 1870년대 배럴당 4달러에서 1880년대 0.5달러로 내려갔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관련 기술은 저렴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1년 결국 반독점법에 의해 스탠더드 오일은 34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록펠러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전까진 록펠러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를 저렴하게 팔고 있었지만 분리된 회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7배 가까이 비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자 주가가 적게는 2배 이상 뛰어버리게 되고 록펠러는 이들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은 크게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재력만큼 창창할 것 같던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로 55세에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경영에서 물러나 자선사업에 힘쓰게 됩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 교육, 의료 등 약자를 위한 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시카고 대학과 록펠러 대학은 특히 유명하죠. 유엔 본부가 있는 곳도 록펠러가 기부한 것입니다. 또한 록펠러의 유언으로 100년간 뉴욕시에 수도요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지금도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인수합병했던 석유 사업과는 달리 부에 걸맞은 자선사업으로 대중은 지금까지도 록펠러를 보는 시선이 분분합니다. 한국 속담으로 치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썼다고 해야 할까요? 록펠러는 1년 시한부 판정과는 달리 1937년 97세에 천수를 누리다 갔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은 14억 달러, 지금 돈으로 약 260억 달러, 당시 미국 GDP의 1.5%에 달했습니다.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미국 GDP의 1.6%라죠? 그의 후손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록펠러 가문 재산은 1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미국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등 정계, 재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록펠러 형제 기금은 앞으로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전쟁과 석유붐이라는 시대적 행운을 활용하고 영민하게 사업을 확장한 록펠러. 여러분, 어쩌면 기회는 우리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놓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기회로 보이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